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연일 SNS를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겁니다. 청와대도 오늘 5월 9일 종료는 분명하다고 재확인했는데요. 그런데 이 발표 이후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나온 반응은 어땠을까요? 세금 폭탄, 징벌적 과세 부활, 매물 잠김 현상, 해묵은 프레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집값 안정의 해법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 확대라는 주장도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보수 진영의 우려대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는 걸까요? 확실한 건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어야 하고 세금은 벌이 아니라 공정의 도구여야만 하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미래 에셋 미래 에셋 투자는 미래 에셋 AI 자산배분 디지털 연금 투자는 더 미래 에셋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월 2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의 행정통합 이대로 진행되는 걸까요? 잠시 후 경북도의회 경북대구 행정통합 특위위원인 도기욱 도의원 연결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박교환 영주영양봉화지역위원장과 박교환의 세상 읽기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양상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월 중순부터 우리 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죠. 대구 경북 행정통합. 이제 국회 특별 법안까지 발의됐을 정도로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네, 지난달 28일 경상북도의회는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을 의결했습니다. 제적 의원이 59명 중에서 찬성이 46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찬성률은 77.9%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표결에 앞서 각각 안동과 예천이 지역구인 김대일 도의원과 도기욱 도의원이 반대 토론을 했으나 큰 효과는 없었고요. 반대표를 행사한 도의원 11명 중 10명은 지역구가 안동인 도의원 3명을 비롯해서 예천, 영주, 봉화, 청송, 영양, 영덕, 울진 등 7개 시군의 도의원들이었습니다. 영주가 지역구인 박성만 의장은 기권표를 던졌고 의외로 김천이 지역구인 이우청 도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한 게 눈길을 끌 정도였습니다. 그랬죠. 먼저 도의원들 표심부터 분석을 해볼게요. 예상대로 결과가 나왔어요? 지역구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해당 도의원들의 방협위원장이 되는 분들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 그나마 의성이 지역구인 최태림, 이충원 도의원 2명만이
자신들의 소신 혹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투표를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도의회 표결 이후 지난달 30일 구적은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대구 경북 지역구 국회의원 23명이 공동 발의한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에 안동예천, 영주영양봉화, 울진영덕, 청송영양이 각각 지역구인 김영동, 임종덕, 박형수 3명의 국회의원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번 특별법 발의에서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도 또 지난번 도의회 표결에서 결국 도의원들이 반대를 행사한 것도 당협위원장의 오더를 그대로 따른 것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의성이 지역구인 최태림, 이충원 도의원 2명은 당협위원장의 결정과는 정반대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김천희 지역구인 이우청 도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게 눈길을 끌었더라고요. 네, 표결 이후에 이제 이우청 도의원과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네. 이우청 도의원은 김천이 도농복합도시인 점을 들면서 행정통합 이후에 농업 분야의 예산 투입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성이 지역구인 도의원 2명, 이들은 지역구 당협위원장인 박형수 의원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했는데 통합 이후 TK 신공항과 공항 신도시 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절박감이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 오는 지방선거에서 의성군수 출마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결국 이들의 결정이 의성의 민심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도 들게 하고요. 네. 그리고 앞서서 북부권 지역구 도의원들의 반대가 당협위원장인 지역구 국회의원의 결정에 따라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네. 28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행정통합도의원 표결 전에 찬반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반대 주장으로 나선 지역구 도의원 2명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감정에 호소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에 반대한다기보다는 통합이 되면 대구의 쏠림 현상이 심화돼 북부권은 어려워진다. 이 같은 이야기는 특별법안의 균형 발전 조항이 명시돼 있는데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었고요. 네. 또 도의원 정수 감소 등 지역의 대표성이 저하될 것이다. 이런 주장은 일반 도민들의 동의를 전혀 얻을 수 없을 것 같은 어쩌면 대세가 기운 상황에서 부리는 생떼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오히려 청년으로서 이 땅에 더 오래 살아야 한다는 말과 함께 정부를 향해 연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의 통합 인센티브 지원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말한 경산 지역구인 박채화 도의원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이제 통합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네, 통합지자체의 명칭은 대구 경북특별시고요. 이 대구 경북특별시의 출범 목표 시점이 오는 7월 1일입니다. 6월 3일 제9회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그만큼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의회 통과 이후 곧장 이튿날인 지난 30일 특별법안 발의가 이뤄졌습니다. 2월 국회는 이제 오는 28일까지 열리는데요. 중간에 설 연휴가 끼어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욱 촉박해 보입니다. 2월 임시회 기간에 법률안 공청회, 상임위 법안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본회의 의결, 법률안 통과 및 공포가 다 이뤄져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이제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각 권역별 통합 관련 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통합에 대해서 시도민 홍보 활동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설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데요. 법안 통과가 2월 국회 내에 가능할까요? 이제는 지역 정치권의 영향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뜬금없이 통합 논의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미애 국회의원도 별도의 통합안을 발의했다고 하니 어쨌든 지역 국회의원들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대구 경북 외에도 대전 충남 그리고 강주 전남도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회가 특별히 대구 경북만 특별법안 통과를 제외하겠다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알려진 것처럼 대전 충남과 강주 전남의 특별법안은 2024년 대구 경북이 통합을 추진하던 당시에 마련한 법안을 그대로 지역 특성에 맞게 특례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는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로 그때 법안을 바탕으로 해서 대전 충남 또 강주 전남의 법안과 비교를 하면서
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지역 정치권의 역량이 중요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법안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법안은 대구 경북 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렇게 명명이 됐습니다. 네. 총 7편 17장 18절 335개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별법 6조에는 기존의 대구시 경상북도를 폐지를 하고 서울시의 지위에 준하는 정부직할 대구 경북 특별시를 설치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특별법 제정의 목표로는 분권형 발전 체제로의 전환 등 지역 균형 발전을 틀었습니다. 특별법에는 외교와 국방, 사법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사무를 단계적으로 특별지자체로 이양하도록 했으며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국무총리 소속 대구 경북 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 외에도 특별시장 1명에 부담체장을 총 4명 두도록 했으며 행정통합 비용 등은 국가가 재정 지원하는 조항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지역 개발에 대한 계획도 담겨 있죠? 네, 특별법에는 TK 특별시를 5개의 권역으로 나눴는데 북부권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신공항이 들어설 의성 군위 등의 중심권과 도청 신도시 중심의 북부권 위주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지리적으로 통합 TK의 중심에 들어서는 TK 신공항의 발전 방향은 투자 특구와 미래 모빌리티 특화 도시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는데요. 신공항 주변은 경제 자유구역이나 자유무역 지대로 지정을 하고 향후 TK공항투자본부와 물류진흥공사 설립을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공항 신도시는 항공이나 도심 항공교통 특구로 꾸리는 한편 공항을 중심으로 모빌리티 허브 도시로 조성을 해 나간다. 이런 계획도 세웠습니다. 행정 중심지인 북부권은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유관기관 이전 등 행정복합도시로 개발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요. 또 신도시에는 KTX를 연결하고 순환 트램을 설치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을 하고 공공용 의과대학 건립 계획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북부권이 강점을 갖고 있는 낙동강이나 백두대간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계획 등도 법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전해주신 권역별 발전 내용이요. 이제껏 충분히 다 알려진 내용들이고 새로울 게 있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거든요. 네, 저 또한 같은 생각인데요. 법안에 포함된 내용 외에도 이제 경상북도는 지난 29일입니다. 도의회에서 행정통합 동의안이 찬성 의결 등 곧장 다음 날 양금희 경제부지사 주재로 북부권 발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마치 도의회에서 당연히 찬성될 것이라는 듯 기다렸다는 듯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방금 전해드린 내용에 더해서 북부권에 호텔을 유치를 하고 안동댐에 태양광 수상에너지 같은 것들을 들어서게 하고 이같이 이제 경상북도가 기존에 추진해온 정책에서 진일보한 게 전혀 없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존 정책을 재탕하면서까지 급하게 경제부지사가 전면에 나서는 이유도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렇다 보니 이제 북부권 국회의원 3명이 법안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지 않고 또 도의원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것들이 다 이해가 될 정도입니다. 오히려 공동 발의안에 이름을 올리고 또 지역 도의원들도 찬성한 상주 문경 지역구인 이미자 국회의원은 제대로 법안을 살펴봤나 싶을 생각도 듭니다. 결국에 이렇게 새로울 게 없는 권역별 발전 방안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북부권 주민들이 통합 이후에 대구로 쏠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갖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결국은 통합을 일단 해놓고 보자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2024년에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 논의했을 당시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통합 특별법안을 발표를 하면서 해강 지역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문경에 카지노를 만들겠다. 이런 내용을 넣었다가 경상북도와 또 문경 지역 주민들의 큰 반발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는 게 기존의 내용들 또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사업들을 마치 신규 사업인 것이냐 또 통합했을 때만 가능한 것처럼 알리는 건 정말 도민을 기만하는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이젠 통합을 반대하는 건 좀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무조건 늘어놓는 듯한 통합의 장점들 또 통합이 되면 만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사탕발림은 절대 견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정치인들 또 공무원 조직도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보여주기 요식행위가 아니라 진정 지역을 위한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속도가 붙은 채 진행되고 있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현재 어디까지 흘러와 있나 이야기 나눠왔습니다. 지금까지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2월 한 달간 통 크게 쏩니다. LG 패스트샵 안동 분점 세단장 그랜드 오픈. 다양한 할인 혜택과 사은품을 푸짐하게. 2월 1일부터 28일까지 목동 대구은행 건너편 LG 패스트샵 안동 본점 세단장 그랜드 오픈. 편하게 방문해주세요. 누려라 상주 최초 자이른의 자부심을. 기대하라 최고 29층 스카이 커뮤니티로 더 특별한 일상을. 경험하라 773세대 대단지의 스케일을. 자이른해가 들어오면 상주와 문경이 달라집니다. 상주 자이른해. 1670-0394 자이 S&D. 안녕하세요. 셰프 박은영입니다. 우리 동네엔 점수로 평가할 수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어휴, 오랜만에 왔네. 늘 따뜻한 미소로 반겨주고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언제 가도 마음이 편안하고 역시 이 목도리가 어울릴 줄 알았어요. 나의 취향까지 잘 알고 있는 골목마다 특별한 정이 가득한 우리 동네 이웃상권. 이걸 누가 평가하겠어요? 올겨울엔 우리 동네 이웃상권에서 따뜻함을 만나보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100.1 MBC 라디오 6시 22분 55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경북과 대구의 행정통합, 연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 행정통합 특위 위원이죠. 도기욱 도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월 28일 경상북도의회에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 의견 제시의 건이 찬성 46대 반대 11로 통과됐습니다. 이번 결과 보니까 어떠셨나요?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각자의 소신대로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선택한 것만큼 이런 상황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다만 제대로 된 논의, 검토, 수기하지 못했음에도 이런 중대한 선택을 너무 쉽게 결정한 것이 안타깝다. 이번 행정통합 추진으로 앞으로 수없이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될 우리 도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반대표를 던지셨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을까요? 경북과 대구의 행정통합에 대해 무엇 하나 제대로 검증된 게 없지 않습니까? 네. 행정통합이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특히 북부권을 비롯한 경북 행정통합이 좀 더 발전적으로 돼야 되는데 준비되지 않은 논의도 없는데 검증도 없는데 이 통합을 찬성한다는 것은 저한테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또 예천과 우리 북권 주민들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특히나 본회의 발언에서 대구가 지방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지방의 또 지방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참 인상 깊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실까요? 가뜩이나 그 수도권 쏠림으로 대구 경북 지방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대구 경북이 통합될 경우에 인구와 자본, 정보와 기술, 각종 민간 및 공공 투자가 다 대구권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그쪽에 인구가 훨씬 많으니까요. 그렇죠. 예, 우리 경북이 더 소외되고 나아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위험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담은 표현이었습니다. 특히나 계속해서 행정통합은 지금 검증된 게 없는데 논의와 수기 과정이 없어서 안타깝다. 밀어붙이기식 진행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지금 속도를 보면 6월 지방선거 전까지 통합이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된다면 어떤 부작용이 나올 거라 보십니까? 이 지금의 속도전이 가장 큰 부작용을 낳는 이유는 정부가 통합단체에 매년 5조 원씩 4년간 20조를 지원하겠다는 재정 인센티브에 매달려갈 절차를 건너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은 선거 일정이나 재정 지원에 맞춰 서둘러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지역의 미래를 놓고 시도민이 충분히 논의하고 판단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속도전을 중단하고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에 새로운 로드맵을 다시 마련해서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새로운 로드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옆에 광주 전남이나 대전 충남 같은 경우도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산 경남은 28년까지 천천히 진행하겠다는 독자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부산 경남처럼 조금 더 수기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도의회 가결 바로 다음 날요. 경상북도가 3조 원 규모의 북부권 신활력 프로젝트를 내놨는데요. 백신 바이오 산업 확대와 에너지 공동체 구축 등이 담겼는데 이건 북부권 민심을 달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북부권 민심을 달래기 위한 땜질식 처방이죠.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행정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이 아니고 이미 경상북도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오던 정책 방향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북부권 주민들이 지금 느끼는 불안은 산업 하나 더 유치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통합 이후에도 북부권이 정책 결정과 재정 배분에서 소외되지 않을 것이라는 제도적 보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또 기존 사업을 이름만 바꿔서 나열한 재탕 3탕 수준이다 이렇게도 지적을 하는데요. 특히나 도청 신도시 활성화나 통합 이후 행정기능 유지에 대한 대책이 빠졌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 역시 그 지적에는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이를 북부권 발전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묶었다고 해서 북부권을 위한 차별화 전략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북부권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우려하는 것은 도청 신도시가 통합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행정 중심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행정 통합 이후 경북의 행정 기능이 어디에 어떤 규모로 남게 되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것이죠. 이번 구당에서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북부권 주민들에게 통합 이후에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상당히 부족한 거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법률화나 문서화 이런 건 언제쯤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건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저희들이 어떻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관해서는 경북도에서는 그런 부분을 법제화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우리가 요구한 거를 법에서 다 통과시킬 수 없거든요. 그렇죠. 예. 일단 공은 국회로 넘어갔고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 법안이 따로따로 마련이 돼서 발의가 됐는데요. 이 북부권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삽입돼야 할 조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경북과 대구의 행정통합에 관하여 발의된 특별법안에는 도청 신도시 행정 복합 발전에 관한 특례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네. 모든 내용들에 이전과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선언적으로만 돼 있지. 네, 이 과정에서 이전 공공기관의 50% 이상 뭐 이런 식의 신도시 이전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명시가 보장돼야만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전부 다 노력해야 한다라고만 가지고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조금 더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통합지자체가 출범하기까지 이제 5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과 도정 감시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경북과 대구의 입장에서만 일방적으로 반영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먼저 법안 입법 심의 과정에서 경북과 대구의 요구가 단순히 지방을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타당한 요구라는 것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요구가 받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한 우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도 명시해야 합니다. 뭐 신도시와 예천을 비롯해서 북부권 주민들이 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북 북부권 주민들의 목소리를 의원님께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북도의회 도기욱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박규환의 세상일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하는 박규환의 세상일기입니다. 일단 요즘 시끌시끌한 굵직한 이슈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부동산 공급 정책이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또 한 번 글을 올렸습니다. 이 내용 박규환 영조영양봉화지역위원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영조영양봉화 박규환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오전에 SNS에 국민의힘 논평을 인용한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거냐, 이 대통령 정조준한 국힘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면서요.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정복몰이도 이제 그만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적었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대통령께서 그 기사 공유하신 그 내용 한번 보면 국민의힘이 지금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지금 비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공산주의 정책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터무니없이 좀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한 말씀 하신 건데요. 사실 이 부동산 문제는 솔직히 어제 오늘 문제도 아니고 무슨 특정 정권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국민 다 이해하고 있고 또 알고 계시듯이 우리 경제 구조를 왜곡하는 주범이고 또 모든 국민이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경제를 방해하는 제일 큰 요인이 이 부동산이잖아요. 또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자원 배분을
왜곡하는 주범인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들의 자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5%, 80% 정도가 돼요. 근데 이건 뭐 미국 같은 데 보면 30%, 또 일본도 36% 미만 뭐 이런 거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과도하게 부동산에 돈이 쏠려 있고, 그래서 실제로 뭐 자산이 웬만큼 된다고 해도 부동산이 붙잡고 있어서 처분할 수 있는 사실은 이런 돈이 별로 없는 이런 경우가 또 허다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 사실 이게 이제 우리 이웃 일본의 사례가 되죠. 거품을 키우고 또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그래서 이른바 일본의 그 잃어버린 30년이 나오게 되고, 그 사이에 사실 우리나라가 일본을 추월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역설적으로 우리가 일본을 또 이렇게 뭔가 앞지를 수 있는 혹은 대등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긴 했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수요가 아닌 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제하겠다. 그리고 또 공급 대책 확실히 세워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하겠다. 공공용지라든가 이런데 최대한 또 공공주택 같은 거 많이 만들어서 청년들이라든가 또 어떤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주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 이게 왜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식의 부동산 배급입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거야말로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다. 옛날에 뭐든 그냥 다 친북, 종북, 빨갱이 딱지 붙이는 그 버릇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정상화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실제로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뭐 내놓은 부동산 그럼 해법이 뭐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하자. 다주택자 세금 깎아주자. 부자 세금 깎아주자. 그렇게 해서 부동산 투기를 오히려 자극해 온 게 국민의힘의 정책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로잡아서 어떤 주거 안정시키고 또 어떤 집값이 상승할 거라는 이런 기대 심리를 좀 완화하는 이런 정책을 내놓는데 이거를 무슨 종북, 친북 이런 딱지 붙여가면서 비난하는 것, 이거는 좀 대통령께서도 오죽 답답하셨으면 네. 예, 이렇게 직접 또 말씀하셨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다주택자들에게 매도를 압박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세제도 개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제 집값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다주택자에게 뭐 집을 팔아라라기보다는 네. 일단은 뭐 어쨌건 사실은 그 집에 대해서 만약 가지고 있으면 응당한 세금을 내라 이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앞으로 그런 이제 투기적 수요, 신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저는 분명히 또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것만이 아니라 집값 안정은 그러니까 투기는 억제하되 실수요자에게는 집이 제때제때 공급되어야만 사실은 집값이 안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지금 정부에서 뭐 용산이나 태릉이나 과천 이런 곳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뭐 어찌 보면 핵심적인 요충지잖아요. 네. 이런데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공급을 획기적으로 또 늘리겠다. 이런 공공주도 또 주택 공급 계획도 가지고 있고 또 3기 신도시 이런 또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차분히 같이 해 나가야죠. 네. 그런 과정을 거치면 저는 실제 집값 안정화 저는 가능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가 흔들리지 않고 강력하게 어떤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계곡 불법 시설 정비 예전에 경기도에서 했는데 네. 오히려 그거보다도 어쩌면 더 쉬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또 사실은
확고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갖고 차분히 저는 정책 준비해 나가고 실행한다면요, 저는 집값 안정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다주택자거나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정부 여당 관계자들을 향해서 5월 9일까지 집 하실 겁니까?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5월 9일부터 이제 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좀 더 많이 부과하는데요. 이거 지금까지 이게 법률에 있던 겁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다주택자한테 세금 혜택 준다고 이걸 계속 유예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5월 9일이면 유예 기간이 끝나요. 끝나면 그냥 법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집 팔 거냐, 누구한테? 공무원한테, 고위 공무원들한테 집 팔 거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집 가진 사람에게 집 팔아라 하는 게 아니고요. 불필요한 투기적인 소유, 여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어라 하는 것이고, 앞으로 세금 겁나서라도 불필요한 투기 못하게끔 하자, 이런 뜻인데, 좋다, 어디 다주택자 공무원들 집 파는가 한번 보자. 요거는요 살짝 비틀어서 공격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자꾸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이거는 저는 아주 좀 어떻게 보면 못된 말버릇이다 생각하는데요. 만약 이준석 대표 말대로라면 지금 사실은 우리 정부의 다주택자 고위공무원은요 10명 중에 1명 꼴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요 32.7%, 3명 중 1명이 다주택자입니다. 서울 강남 4구에 집 보유한 국민의힘 의원이요 100여 명 중에 36명에 이제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그리고 또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장동혁 대표 주택 6채 보유하고 있는데 그 6채가 다 실소유다. 이렇게 해명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웃음을 선사했죠. 그럼 정작 오히려 이런 얘기하려면 국민의힘 쪽을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민의힘 사람들 이렇게 많이 다주택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말을 돌리면 안 되고요. 그래서 과연 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다주택자에게 중과하는 것, 이것이 어떤 정책 효과가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해야지. 10명 중에 1명 다주택자 있다고 해서 공무원들 보고 너 어디 집 파는가 내가 감시하겠다, 이런 식의 태도는 옳지 못하죠. 그분들도 세금을 만약에 실소유가 아니라면 세금 낼 것이고, 또 세금이 내기 싫다면 팔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정책의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논의하면 이거는 토의가 아니고 그냥 서로 말꼬리 잡고 공격하고 싸움질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준석 대표는 저는 정말 앞으로 이런 말버릇 좀 고치셔야 된다. 좀 충고하고 싶어요. 예.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요, SNS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런 대통령의 SNS 정치를 두고 직접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 의제를 주도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가 하면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로 오해를 낳고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일단 국민들의 어떤 궁금증,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쨌든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국민들은 궁금해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생각을 또 각 부처 장관들이 그걸 또 기본으로 놓고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의 생각을, 철학을, 방향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서 실행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것을 국민에게 가감없이 드러내 보여주는 것, 이거야말로 정말 국민 주권 시대에 저는 아주 바람직한 소통의 한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는 이런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공감을 보내고 또 신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것 같다. 또 앞으로 각각
정부 부처들이 어떤 방향으로 일해 나갈지도 감도 좀 잡힌다. 저는 이래서 말 그대로 저는 국민들이 이제 주권자 대접을 받고 있다. 저는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소통 방식이 저는 또 그 점을 오히려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군요. 예.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럼 민주당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 합당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말이 너무 무성해요. 뭐 무슨 미략이다. 이런 문자 공개됐다고 해서 시끌시끌하고 또 김어준 배우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일단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어떤 합당과 관련해서는요. 네. 뭐 이제 두 분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사이에 적어도 합당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의논해보자 정도의 교감은 있었죠. 근데 그렇죠. 이런 교감이 미략은 아니죠. 미략이라는 건 아주 엄습하게 둘 사이에 어떤 뭐 지분이나 이권이나 이런 것을 부당하게 나눠 갖기 하는 그런 어떤 약속을 몰래 했을 때 미략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우리 한번 합당에 대해서 양당이 진지하게 논의해보면 어떠냐. 그리고 그것도 공개적으로.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공개적으로 조국혁신당을 향해서 우리 합당합시다라고 제안을 했고 동시에 우리 당원들에게도 합당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토의해보자라고 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조국혁신당은 그 조국혁신당대로 그 내부에서 당원들 안에서 토의가 이루어질 거고 그 당이 정한 또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합당 여부에 대해서 저는 결론을 내릴 거라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민주당은 또 민주당대로 당원들 내부에서 또 진지하게 토의 토론 이루어지고 또 당헌과 당규가 정한 그 절차에 따라서 합당 여부에 대해서 당원들이 결정을 할 겁니다. 저희 당은 이제 당원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당원 투표를 통해서 또 당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두 당 사이에 합당이 또 구체적으로 추진되겠죠. 그래서 딱히 어떤 저는 엄청난 지금 자범이 있는 것처럼들 말씀을 하시지만 네. 이 자범이라는 게 결국 합당을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당연히 있으니까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러다. 갑론을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갑론을박을 자범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민주적 토의 과정이라고 해야 할지 오히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대표께서 합당 제안했다고 갑자기 전부 다 100% 합당 지지 권리 대회하고 이게 더 이상하죠. 네. 그래서 저는 정상적인 지금 토의 과정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통합의 명분이 지방선거 승리인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통합을 안 하면 지방선거에 지는 거냐 이런 반론도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 이 통합을 안 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당원들이 거부하면요. 그거는 조국혁신당에서 거부해도 통합은 불가능하고요. 조국혁신당 당원들이. 네.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거부하면 통합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통합 안 할 수도 있죠. 합당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나 역으로 두 당의 당원들이 모두 또 찬성한다면 합당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사실은 두 당의 가치와 지향이 같으냐 다르냐 사실은 그 다름이 그다지 크지 않잖아요. 솔직히 역사적인 뿌리도 네.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국혁신당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내란 과정에서 같이 싸웠고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를 창출하는 과정에서도 함께 했고 그리고 또 향후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라는 그 목표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두 당이 전면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굳이 선거에서 싸울 필요가 있겠느냐.
사실 선거 과정은 뭐 정치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전쟁과도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싸움은요, 그 상흔이 깊고 아주 넓습니다. 오래 갑니다, 또. 그래서 그런 점까지 다 고려해서 지방선거의 승리뿐만 아니라 더 포괄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민주 대개혁을 해야죠. 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어떤 전면적인 협력을 위한 차원에서 합당을 이제 제안한 것이고, 또 찬성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이제 이런 지점에 동의하시는 거죠. 6월 3일 지방선거 전까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